자, 박찬종 의원님 직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원로 박찬종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예,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페넬마이크가 지난 주말에 이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예, 100만 명 넘었지요? 예,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영식 대표님과 기자들 그리고 PD들 여러 앵커들이 그 노고가 집약된 것 같고 특별히 허현준 앵커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축드리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100만 구독자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도 축하해 주시고 우리 제 댓글에도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100만 구독자 축하해 주면서 200만 구독자 응원해 주는데 의원님께서 축하를 해 주니까 더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니 100만 구독자라는 게 과거의 종이신문 100만 부보다도 더 위력이 큰 겁니다. 예, 뭐 제가 길게 말씀하는데 하여간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이슈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예, 민주당이 현재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이재명 후보의 이제 득표율, 그리고 투표율, 이런 걸 두고 논란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민주당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민생지원법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난 후에 일명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친시장, 기업법이라는 조롱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국회 행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과 그를 사법 리스크에서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 강경파들의 정신 상태가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중심적 집단적 정신 분열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는 정신 승리법까지 여기에 그 증후군에 가미되어 있는데 집단적 정신 분열 정세에 갇혀 있지 않고서는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이 행태를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성에 이재명 45%, 김두관 38%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당내에 들어가서 이게 이 책임당원들만 조사를 하면 90대 10입니다. 9대 1이야, 9대 1.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대표 후보 이 경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 거. 그 결국은 이 당심이 민심의 주류를 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신승리법에 젖어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탄핵이 7건 발의해서 1건 통과시켰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9건의 특검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중에 1개는 통과됐죠. 예. 그리고 정부 넘어져 와 있는데 이런 행태는 결국은 이 민심을 외면한 이게 민주당의 이 폭거가 결국은 역사의 파멸 쪽으로 가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바벨탑. 예. 악성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선 진단을 드리고 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박찬대 나하고 이름하고 비슷해서 예. 박찬종 의원님, 박찬대, 예. 부자나 비슷하네요. 예. 우리 집안 사람인가 알아봤더니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그저께 이 페네마이크에서 그 경력이 공인회계사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공인회계사 회장을 4년 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회장할 때는 아마 그 회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공인회계사 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란봉투법을
친기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이게 뭐 아주 좀 심하게 비판하고 싶은데 약간 이게 모두들 좀 이상 징후에 다 걸려서 정신분열증에 다 걸리는 사람들이야. 이 노란봉투법 두 번째지요 아마 예. 이번에.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불법 파업에서 발생하는 경영상 불이익에 대해서 경영진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노조 청구를 만들고 파업 청구를 만들어도 좋다. 그 민노총에 이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그 민노총이 민주당 강경파가 지배하는 민주당의 협력 외곽 단체가 아니고 네. 이게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민노총의 하부기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민노총의 하부기관이야. 그래서 민노총이 지금 대통령 탄핵 주장하면 거기 또 따라가고 그래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결국은 또 대통령에서 거부당할 걸 알면서도 또 이런 이 맹종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저는 민노총의 이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대체로 막연하게 정말 심한 짓을 한다. 가끔 광화문 광장을 메꾸고 이러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체험적으로 예. 민노총이 어쩌다 하는 걸 경험한 걸 이 기회에 펜앤마이크 시청자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연락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장기 파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 단위 사업장에서 노조원이 가장 많은 게 현대자동차와 이 현대중공업, 금속노조라고 불리죠. 금속 연맹이요. 예, 예. 그 금속노조에 속해 그것이 민노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예. 자, 현대자동차가 그때 장기 파업을 하니까 울산 내 자영업자나 영세민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이러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시민 골기대회를 했어. 아,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야. 예. 아니, 좀 파업하지 말라고. 예. 예? 그래서 그 울산의 그런 시민단체에 이제 과거 조직원도 있고 이래서 저도 한번 내려와 연설해달라 그러길래 내려갔는데 제가 공설운동장에는 참가 못하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문이 4개인가 큰 게 있는데 그 노조 사무실이 빤히 보이는 그 문 바깥에서 이제 이 스피커를 장치해 가지고 그 노조원들을 이제 설득 호소하는 시민들이 이제 차례로 말하자면 의견을 발표하는데 내가 그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달래듯이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심하게 하지 말라고.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비로소 알았는데 그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사무실이 서울 시내 저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보다도 더 큰 것 같아. 빌딩이. 아, 하얀 아주 아름다운 빌딩에 흰색 빌딩에 3층짜리인데 그리고 그 마당에 이 차가 아주 빼곡히 서 있어요. 예. 그래 자세히 알았더니 노조 전임자가 250명이라 그래. 아, 그래요? 250명, 현대자동차에만 노조 전임자가 250명이에요? 250명 그때. 아, 그러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자동차 조립에 참가하지 않는 겁니다. 예. 현장에 안 들어가고 그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거기 모여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노조 사무실에 모여가 하는 일이 언제 파업하느냐, 언제 이 경영진을 골탕 먹이느냐, 그 일만 토론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장기 파업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식으로 귀족 노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탄생하고 있구나. 근데 그 무렵에 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흑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몇 해 전에 이 하도 파업을 장기화하고 자꾸 이러니까 경영진이 하고 그게 이제 노조 지도부하고 타협을 하는데 이 돈을 준 거야, 돈을. 예. 경영진이 빨리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을 줬어요. 그걸 제가 왜 하는 거 아니까 언론도 보도되는데
그때 그 경영진에 제 고등학교 선배가 그게 중요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자간 노조의 행태란 게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민노총은 이제 이 정치단체화 돼갖고 이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퇴진운동, 탄핵은 그때 안 꺼냈는데 퇴진운동 한다고 그러고 퇴진하라고 그러고 지금 노골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완전 정치단체화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뭐 노동쟁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민노총이 내거는 거 보면 이게 사드 배치 반대한다, 종전선언하라, 미군 철수하라.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지지 유지해지고 나머지 이 정권에 대해서는 이 정권 파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민노총의 서비스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박찬대 같은 원내대표가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예. 이거 정말 정신분열 증세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예. 또 하나는 25만 원 전 국민에게 생계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데, 이 총선 공약에 이 25만 원씩 주겠다는 게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게 이재명 대표와 맞섰던 그 계양을구의 원희룡 대표가 사석에서 한 말입니다. 이 공약 발표가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거든요. 예. 이게 통과된 내용은 이겁니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거행카나 나나 뭐 모두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라 하는 예산 편성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런 법이거든. 예. 이건 명백하게 이 법은 헌법 위반되는 법입니다. 왜 헌법 위반되느냐? 이걸 모두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에는 예산 법정주의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권은 정부만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정부만에 있고,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 심의에 넘기면 국회는 항목별로 이게 인상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항목별로 예산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증가시킬 수는 없고 삭감만 합니다. 삭감. 삭감 권한만 있어. 그 증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야당 쪽에서나 여당에서 증액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부 쪽에 불신을 해요. 예. 이게 허리를 굽으면서 증액에 동의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심하게 삭감할 때는 또 정부가 야당이나 이 삭감 주장하는 의원들한테 찾아서 허리를 굽히면서 덜 삭감해달라 그러고, 이게 예산 편성 과정의 구조인데, 너희들이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25만 원씩 하도록 하라 하는 이 명령조의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이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25만 원씩 주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물론 아주 저소득층에는 좀 약간의 도움이 줄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13조 원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고 재정적자를 높이게 되고, 그렇다면 이 13조를 더 유효하게 쓸 수 있어야지요. 자영업자나 영세민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데 집중과 선택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전용해서 써야지, 막연하게 소비성 예산 이렇게 13조를 증가시키는 이 재정 파탄의 길로 가는,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적자가 800조가 넘어가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이 법이 이런 취지를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걸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셈인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란봉투법, 민주당의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한 민주당에 관해서 현대자동차 파업에 할 당시에 노조 전임자가 250명이나 됐다, 이런 사항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25만 지원법 이 자체가 위헌이다, 헌법 위반 사항이다, 세부 사항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좀 바꿔서 좀 여쭤볼게요. 네. 국회 법사위는 5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결의서를 헌재 제출했는데요.
헌재는 예. 탄핵소추 결의서를 접수한 5일 당일에 탄핵 심판을 개시하고 심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소추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2인의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 두 번째는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 세 번째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간부로 재직 시에 노조를 탄압한 것. 네 번째는 과거 5인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온 관례 등을 위반한 것. 이렇게 이제 탄핵 소추 사유를 삼았는데요. 예. 예,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헌재가 지금 탄핵 심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말이죠. 예, 오늘 아침 뉴스에서 내가 들었는데 어제 민주당의 방통위 소속 의원들이 떼거리로 이 과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몰려가가지고 지금 위원장은 이제 탄핵 결의가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부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됐어요. 예, 예, 자료를 내놔라. 무슨 자료를 내놔라. 그 자료 제출은 다 절차를 밟기 마련인데 이런 걸 내놓으라 그러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거기에 잘 대응을 했다 이러는데, 저는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가서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의 한 일련의 행동은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봅니다. 아, 예, 이것을 나는 검찰이 이게 국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인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면책특권 바깥에 이게 폭력행위니까 마땅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면서 네. 검찰이 이런 문제에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건은 그거는 탄핵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 걸 걸어가지고 탄핵 의결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해임하라고 하는 것을 청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 하는 의결을 한 것은 거기서 해임하라는 뜻이거든. 이게 대통령이 임명한 것인데, 근데 대통령이 해임 안 하니까 이 국회 의결을 탄핵이라는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해가지고 해임 심판하라는 청구입니다. 예, 근데 명백히 허위 사실이에요. 우선 이진숙 위원장 아까 허앵카가 설명한 4개 중에 3개는 이게 2개는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되기 전에 대전문화방송사장 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전부 허무맹랑한 가짜고 이게 전부.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임한 게 24시간입니다. 예, 하루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24시간이에요. 24시간에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박문진 이사진 개편안 그리고 KBS 이사진 개편안 두 안건을 이게 부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이걸 의결해가지고 이걸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 과정까지는 이 김홍일 전 직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거 다 이게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의결 절차만 남겨놓고 탄핵 발의를 한다 그러니까 사퇴했죠. 예. 그러니까 요게 합법적으로 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사항에 참가할 수 있는 정족수는 5명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상임 방송통신위원장 3명이 있는데 이 3명은 지금 공석이에요. 공석인 이유는 민주당 추천 그리고 국민의힘당 추천 이렇게 구성되는데 국민의힘당 추천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걸 막으면서 자기들도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세석이 공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5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그 둘만 지금 현재 의결 정족수가 되었으니까 그 정족수 2명, 임의명인데 2명이 결국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법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저는 이게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봐요. 예.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탄핵안을 이 헌법재판소에 해임을 청구한 거, 이 과정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에 의한 무고행위다. 무고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형법에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게 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들어 수사기관이나 관계 공무소에, 그러니까 관계 행정기관에 제소 고발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들어서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아니면 징계 처분을 허위 사실을 들어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제소 진정하는 행위, 이게 무고죄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로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민주당의 강경파 일부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쳐들어서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을 탄핵 결의를 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해임하라. 해임은 결국 최고로 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결과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이게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아니 국회의원의 이 면책특권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의결할 때까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검찰이 이 문제를 아주 면밀하게 따져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강단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이 탄핵안도 제가 보기에는 전부 엉터리고 허위사실입니다. 그중에 지금 검사 탄핵안 4건이 지금 발의돼가 심리 중에 있는데, 그중에 아주 유명한 울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때의 대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똥 사건. 예. 박상용 검사. 네. 그 검사가 지금 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데, 가령 이 검사를 지금 탄핵 발의하고 있는데 그 대변 사건, 그러니까 그날 울산지검에 근무할 때 그 검사장이와 검사들이 그 청사내에서 회식을 하고 그 좀 술에 취해 가지고 그 박 검사가 민원실에서 똥을 넣었다. 사실 무근인 거. 가령 똥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들을 걸어 가지고 지금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도 이진숙 탄핵안 발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게 해임을 청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검찰이 더 이상의 허무맹랑한 탄핵 발의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서도 이 이진숙 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2가지를 얘기해 주셨네요. 김태규 아까 방통위 부위원장, 국회 과방 야당 소속 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실은 해임을 위한 건데 허위에 의한 것이다. 무고죄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네요. 이 부분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좀 딱 짚어주셨네요. 예, 추가적으로 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법조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법률 문제를 얘기하고 뭐 헌법 몇 조를 얘기하고 형법에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민망한 일입니다. 예. 제가 가능하면 이런 건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고 뜨이고 듣고 보고 하는 게 맨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부득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패널 마이크 시청자들이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주관적 정시 승리에 도취진 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 분열적 어떤 증후군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의 대응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재명 강경파들이 벌리고 있는 이런 반헌법적 반민심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기에 맞서 가지고 이것을 깨부수고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그래도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다수 국민과 그리고 중도층 국민 중에서도 도저히 이재명 민주당은 눈뜨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분들의 분노를 조작해가지고 그리고 저런 이 집단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서고 결기를 보여야 하는 의무가 국민의힘당 108명 의원들에게 있는데 이 지금 국민의힘당 108명 의원들은 무장 해제를 한 상태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시기에 이런 국민적 분노, 그러니까 이재명 강경파를 향해서 품고 있는 이 분출하는 국민의 분노를 조직화해야 할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 조직화할 가장 선두의 책임이 있는 게 국민의힘당 아니냐. 그런데 이게 아주 손을 놓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선전 홍보에 아주 빵점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등장해가지고 좀 결기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결기를 보일지 조금 두고 봐야 하겠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의 이게 무기력 정세를 한두 가지 내가 사례를 들게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석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11석,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걸 노른자리를 차지하고 사실상 독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당은 7개를 던져주듯이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라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날 이 추경호 원내대표만 본회의에 출석한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그 한 발언과 태도가 이게 자세히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치 국을 하듯이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이쪽 국민의힘당 의석은 텅 비어 있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국회 본회의장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큰 소리로 같은 말이라도 큰 소리로 당신들이 뭐 하는 짓이오? 큰 소리로 왜 못하는 얘기야? 이게 말이지 큰 도둑놈 앞에서 말이지 살려를 든 큰 도둑놈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듯이 그런 목소리로 이게 이런 행태가 이 민주당 강경파가 더욱 강경해지고 더욱 정신분열증 증세로 나아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원내대표 자세가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뭐 몇 개 안건에 필리버스터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틀인가 사흘씩 했는데 그거 언론에 보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도 그게 뭐 등장한 국회의원들이야 몇 시간씩 하니까 힘들고 수고는 했지만은 그게 민주당 강경파를 제압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히히 웃고 있대. 웃고 너희들 그러고 말겠지 24시간만 그렇게 하고 그래 너희들끼리 해봐라 이러고 있다가 딱 지나니까 그냥 방맹이 치하고 자기들이 필요로 한 이게 탄핵 안건이나 특검 법안 같은 걸 발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다 이게. 그리고 108명 의원들 중에 지역구가 91석인데 그 3분의 2 이상이 낙동강 벨트 지역입니다.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지역인데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지역의 제 측근들 과거 조직원들에게 그게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플랜카드를 곳곳에 거는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 어떤 플랜카드를 걸었는가 하면 말이죠. 이 첫째,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지역 발전을 위해서 23억 원을 확보했다. 예. 그러니까 예. 23억 원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중에서 그 뭐 지역구의 무슨 사업에 그러니까 23억을 따왔다. 요걸 이제 프랑카드에 지역발전기금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23억 확보. 국회의원 요새는 프랑카드가 아주 화려하고 커요. 예. 아주 커. 대형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사진 거기에 넣고 자기 이름 넣고 이걸 걸어놔. 곳곳에. 이제 이게 사례 하나고 둘째로는 이번에 체코에서 원전 30조인가 수주했지 않습니까? 예. 20조짜리. 그거를 곳곳에 체코 원전 20조 수주 이래가 그 자기 사진 프랑카드에 넣고 이 대통령이 수주했는데 마치 자기가 수주한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웃기는 거 하나는 부산 지역인데 그 지역에 공원이 있는가 봐요. 공원. 예. 그러니까 프랑카드에 뭐가 적혀 있는가 하니까 그 공원에 맨발 황토길 조성 완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공원에 이게 등산로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황토길을 만들어가 맨발로 하면 이게 몸에 좋다는 이제 항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맨발로 다닐 수 있는 황토길 조성을 자기가 했다. 아니 구청장이 했지 뭐 국회의원이 했나 뭐 조언을 했겠지. 자간 이런 걸 이제 자기 사진을 크게 넣어가지고 이제 걸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징적인 일인데 다선 의원은 점잔을 빼는지 이게 나서 싸우지 않고 조재선 의원은 말 잘못했다가 개딸들한테 찍힐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데 국회의원 한다는 흔적을 내야 되겠고 하니까 이런 안주하면서 23만 원, 뭐 원전 수주, 황토길 조성 그러니까 이따위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고 붕괴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 우리가 이놈들아 너희들 이 짓 하라고 그래서 세비 폭탄 받아가 배부르니까 이 짓 이런 짓이나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줄 아느냐. 붕괴하고 저한테 이런 전화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조사해봐라 갔더니 이런 거예요. 대체로. 이건 수도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매일 다니는 이 서초동에도 보면 말이지 그 출신 국회의원이 이런 식입니다. 무슨 교부세 얼마로 확보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수시로 올리는데 그 다음에 수도권 여기는 전부 민주당 지배지역 아니에요? 예. 제가 사는 곳에도 그렇고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게 붙이는 이 프랑카드를 보면 전부 공격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 공격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지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임기 단축을 해야 된다.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이다. 뭐 이런 거 막 붙이고 요란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이걸 자극을 하는데 여기에 이 민주당의 이런 프랑카드에도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지난번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가 불과 1.5% 차이로 낙선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도권의 이런 분노, 그 다음에 영남 벨트 지역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이런 황토길 조성 프랑카드를 붙이는 것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조직화해가지고 이게 국민의힘 당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고가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유튜브에 몇 번이나 출연했느냐. 지금 초선이고 재선이고 다선이고 그다음에 대표 후보에 나선 사람이고 가릴 것 없어요. 국회의원은 다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중진이니까 뒤로 빼고 대표 경선을 떨어졌기 때문에 뒤로 빼고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나서야 되는데 예를 들면 펜앤마이크에 초선 의원이라도 저 아무개 의원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거기 이견을 말할 기회를 주시오 하면 그 거부하겠습니까? 페네마이크에서? 예, 환영하죠. 예. 박찬종 TV에 전화를 걸어가 제가 나가고 싶습니다. 오케이, 내가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리고 김어준 프로에도 신청을 해보라 이거예요. 김어준. 김어준이가 지금 이게 국민의힘당과 윤 대통령을 제압하기 위한 헛소리 많이 하는 그 사이트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나가겠다. 내가 너하고 토론하겠다. 이래 나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 어렵다면 페이스북에 글이라도 올려라 이 사람들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뉴스가 됩니다. 허행카가 나를 자꾸 박찬종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전 의원이고 예. 전 의원은 값이 안 나갑니다. 예. 페이스북에 내가 글을 올려도 이거 인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페넷마이크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쇼트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퍼지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이름이 안 알려지는 사람 수도권에 상관없어요. 저 어디 경상도 어디 출신 의원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 그게 뉴스가 되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대표는 이거 고가표를 만들기 바랍니다. 고가표를. 그래요. 이게 초선 재선 할 것 없이 유튜브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주제로 얘기하고 페이스북을 어떻게 작성하는 거 좀 외람된 얘기는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 선뜻 나서기 어렵게 모두 생각하니까 교육을 시키시오. 그리고 이런 정도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에서 절대 문제 삼지 않겠다. 개딸들에게 이게 찍히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저는 108명 의원들에게도 호소하고 새로 된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게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 심경은 분노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들 어째 이런 수준이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저 이재명 일당을 봐라. 너희들은 분노하지 않느냐. 네, 이런 마음입니다. 네. 한동훈 의원 대표 지금 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그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새롭게 이제 조직도 정비하고 뭐 여러 가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찬종 의원님이 얘기했던 사실은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핵심을 찔러가면서 정치 상황을 뒤바꾸는 그런 촌철살인의 역할을 할 텐데 의원들은 일종의 이제 신문 매체나 방송 매체에서 주목을 많이 해주니까 국회의원들이 직접 페이스북이라도 글을 쓰면 그게 기사거리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평가표, 고가표 이런 것도 하고 교육도 좀 해라까지도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 말 끝에 말이죠. 예. 지금 내가 예를 들면 프랑카드 그런 국회의원들 다 내려요. 네. 창피하지도 않나. 그 프랑카 다 내리라고. 예. 23억은 뭐 확보했다. 황토끼를 조성했다. 황토끼. 그거 다 내리고 예. 다 내리고 공격적인 프랑카드를 해서 국민들 좀 시원하게라도 해줘. 예. 그거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황토끼는 어디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다른 연수막이면 모를까. 황토끼. 참 그런 현실이군요. 예. 저 마지막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문제, 사법부 문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예.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만간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전직 대법관 이런 행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지금 구축이 됐는데 현재 향후 사법부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지금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제 검찰 수사가 착수된 상태지요. 그에게 지금 씌워진 혐의는 그 직권남용의 허위공문서 작성인데 그가 재임 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게 병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표를 내겠다 하는
것을 직접 만나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호소를 했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까 지금 내가 당신 사표를 받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당신 탄핵을 발의해가 노리고 있는데 이거 내가 사표를 받아버리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가 그런 말 할 일 없다고 잡아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지요. 잡아떼 버렸어. 그리고 그와 관계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낸 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정은 신성한 곳이다.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성스러운 신성한 업무를 수행하는 좀 특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다 이렇게 배워봤고 그런 인식이 남아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제가 맡은 사건의 변론이 끝나면 이게 법정문을 나설 때에 이 법정문 나서기 직전에 되돌아서 가지고 법대에 앉아 있는 재판장과 법관들 향해서 제가 목례를 합니다. 목례. 예. 목례를 아주 숙이진 않고 목례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는 구체적 판사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법원은 신성한 곳이고 신성한 곳을 주재하는 당신들이다. 이래서 거기에 신성성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놀라운 것은 젊은 변호사들 그 절차 일체 안 해요. 일체 안 해. 그 일체 안 하는 건 양면에 있는데 아유 이 법은 형편없이 타락했다 이렇게 해서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자간 그런데 풍속도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 인식이 깊이 있고 법정은 신성한 곳이다. 그러면 대법원장실은 어떤 곳이냐? 신성성이 한 단계 더 높은 그 신성소지, 더 신성한 곳이지요. 전국 법관 3,200명을 이게 지휘 감독하고 그래야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총수가 직무하는 대법원장실. 그거는 법원의 법정보다도 법원과는 더 신성한 곳이다. 이게. 그 신성한 곳에 가장 신성한 책무를 이행하는 꼭대기에 있는 대법원장이 그 신성한 대법원장실 안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뒤에는 그런 발언이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짓 해명을 하는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일을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파벌 인사를 하고 뭐 얄궂은 많이 했어요.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대법원장으로 발탁되는 걸 보고 제가 이게 4단계를 뛴 겁니다. 법원의 관례에는. 춘천지방법원장이 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거는 대령이 별 4달고 육군참모총장이나 해군참모총장 되는 격에 해당합니다. 4단계를 뛴 거예요. 4단계. 예. 대령이 별 달고 2개 달고 3개 달고 4개 다는 걸 한꺼번에 해버렸어. 아,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공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기대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정관예우 풍토를 없애도록 대법원장이 어떻게 좀 해봐라. 이게 뭐 대법관 지내고 나와서 5년이 지나면 100억을 번다는 설도 있고 이게 부끄러운 얘기다 말이야. 이게 법원을 타락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관예우 풍토는 법원 내부를 단속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그래 파벌 인사하지 마라 그랬더니 완전히 역행되는 걸 하고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라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국민 눈높이에 재판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맞춰서 재판하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관련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같은 거 이거 얼마든지 했지 않고 연기시키고 이 짓들을 하게 만들어 놓은 그게 김명수다 이게. 그 드디어 신성한 대법원장실에서 이런 허위 행동을 했다. 석고대죄하라.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석고대죄하라. 검찰청 출두 직전에 거기 그 카메라가 둘러싸인 데서 해도 되고 네. 아니면
대법원 기자실에 나타나가지고 이 거적 깔고 그 한국식으로 절을 했으면 좋겠어. 예. 삼배 예. 세 번 절해봐라. 세 번 국민 여러분에게 신성성을 깼고 법원의 신뢰를 잃었고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를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거짓말을 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빕니다. 한번 이래봐라. 한번 이래봐라. 김명수 군. 내가 군자 붙이는 거는 예. 사법시험으로 따지면 손잡버리니까. 예. 손잡버리니까. 김명수 군. 예. 이래봐라. 나하고 고향도 같아요. 예. 좀 이래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권순일 대법관, 이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이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살려놓은 게 권순일이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으로 고등법원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이게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거, 그것을 대법원에 이 권순일이가 주심이 돼 가지고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이래가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내려보내가 결국 무죄를 확정해가 저게 살아나가 오늘날 이런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집단의 꼭두기에 앉아가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나대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배후에 김만배가 있고 김만배가 공개적으로 8분을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을 하고 그 판결이 나기 전에 6차례, 판결 난 후에 2차례 권순일 대법관실 드나들었고 그리고 그 판결한 후에 석 달 뒤에 임기가 끝나고 바로 화천대유 김만배 화천대유에 고문료라 그래가지고 1,500만 원씩 10달에 1억 5천만 원을 받고 50억 클럽의 이름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저지른 일 중에 첫째는 아주 쓰레기 같은 판례를 남긴 사실이야. 예. 거짓말에도 소극적 거짓말과 적극적 거짓말이 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원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그 무죄 판결을 내린 그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의 공개 토론장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이 후보는 친형을 정신병자로 간주해가 정신병원에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관할 아래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일이 있습니까? 대답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게 판명이 돼가 없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 해가 기소가 돼가 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이 이게 선고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권순일이가 어떤 판결을 했느냐. 이건 소극적 거짓말에 해당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고 이래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 자기가 자진해서 나는 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일이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요게 등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내가 아니요 한 거 이것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런 이제 악성병 판례를 남긴 장본이 돼. 그러니까 자, 이 권순일도 이번에 뭐 검찰 가서 한번 조사받았지요. 예. 조사받았지요. 권순일도 김명수와 더불어 석고대죄해야 돼. 석고대죄. 대법원장, 대법관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하늘처럼 높은 자리야. 그게. 이게 법관의 신성성을 깨부쉈고 그리고 변호사법을 위반해가 한 달에 1,500만 원씩 10달에 받다가 이게 들통이 나니까 이걸 중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거 무슨 구호단체 기부하겠다는데 이것도 검찰이 참고자료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네. 내 느낌으로는 그거 구호단체 기부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50억 클럽도 걸려 있고 이러니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이런 혐의까지 뒤집어 쓰고 있다는 요 상태만으로라도 전체 대법관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성성을 침해해버렸고, 이거 국민에게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것 더불어 석고대죄 해야지. 석고대죄.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과거 사례 하나를 내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예, 괜찮습니다. 법창야화라고 오래전에 출판된, 그러니까 오래전에 가면 60년대지요. 이렇게 출판된 책에 소개된 건데, 일제강점기, 총독부 시절 일제강점기에 함흥지방법원과 함흥지방검찰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함흥지방법원 소속의 판사가 일본인이었는데 1인 판사가 이 관련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그 사건 담당 변호사로부터 회중시계를 받은 사건이 발각이 됐어요. 예. 그 회중시계 값이 얼마나 그랬더니 그 당시 법관 월급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회중시계 값이었다 그래요. 예. 그때 아마 일제시대도 세이코 시계가 나와 있을 때니까 지금 뭐 롤렉스나 이런 스위스제가 아니고 일제 회중시계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자, 그걸 이제 받았으니까 뇌물입니다. 그래서 함흥지방검찰청에서 그 판사를 불러가 조사를 했는데, 누가 조사를 했는가 하니까 함흥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예. 그러니까 상대가 판사니까 이쪽도 좀 격을 높여가 차장검사. 그러니까 법조 경력으로는 그 판사보다도 훨씬 선배겠지요. 예. 그게 이제 조사를 해가 뭐 조서를 다 작성하고 다 도장을 찍고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차장검사가 나 자네한테 한마디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자네 때문에 전국의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특히 자네는 일본인 판사야. 아.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 판사가 이 모양이니까 이게 말이지, 예?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예. 자결해라. 자결하라고요? 자결해라. 자결. 예. 죽어라 이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너의 과오를 하늘과 땅에 씻도록 해라. 아. 자결하라. 어떻습니까? 아, 아주 엄중하네요. 엄중하지요. 예. 근데 그 후속 담화는 없어. 자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없는데 예. 자간 그렇게까지 나갔어. 그렇다면 김명수, 권순일, 김명수 군, 권순일 군, 예. 이 법창야화의 이 사례를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석고대죄하라고 하는 것은 몇 등급 낮춰서 요구한 것이에요. 예. 몇 등급 낮춰서 요구한 것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 저도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 그 법창야화의 사례를 들으니까 석고대자도 어떻게 보니까 좀 작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엄정한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조희대 대법원 처제가 향후에 이 문제, 좀 법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세요? 잘 하리라고 봅니다. 예. 잘 하리.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늘 제가 말한 법창야화의 이 판사 일화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번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깡단하게 나가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예. 예, 기대를 겁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님, 강단 있게 사법부를 이끌어 주시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의원님, 긴급 인터뷰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또 직격 인터뷰를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